자, 이어서 계장 공략으로 갑니다.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과 함께 하는데요. 자, 정경민 팀장, 구리 관련주들이 원래는 전선주였잖아요. 네. 근데 약간 전선주들이 삐딱선을 타면서 먼저 좀 튀어오르는 바가 있어서 네. 오늘 또 한번 구리 관련주를 찾아보자. 정경민 팀장은 또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풍산도 네. 그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리의 재련부터 이제 최종 포장까지. 품목까지 뽑아내는 이제 그런 기업이지만 다들 이제 눈치채셨겠습니다만 LS라는 기업을 제가 예전부터 좀 좋아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이제 옛날 니꼬동 재련 시절부터 니꼬동 재련이죠. LS 그때부터 니꼬동. 네. 뭐 지금 제 그 HTS 화면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구리 선물이 이제 파란색 뭐 지금 나오나요? 파란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했고요. 네. 스캔 한번 볼까요? 안 네. 나오나 보네. 그리고 뭐 풍산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주황색으로 된 게 이제 풍산의 최근 30 거래일 동안의 추이고 네. 초록색이 이제 LS의 30 거래일 추이입니다. 그럼 세 개 다 그냥 거기서 거기로 이렇게 움직였던 똑같이 종목이에요. 움직였네. 네. 거의 이제 추세를 가져가고 방산이 좀 부각됐을 땐 풍산이 단기 수익률이 요즘처럼 조금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왔을 때는 1월 초반에는 좀 LS가 좀 치고 갔고. 나왔었던 이제 이런 부분이고 뭐 이제 앵커께서도 좀 짚어줬습니다. LS 에코 에너지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그들만의 영역 이제 막 뭐 가온전선, 뭐 대한전선 네. 전선을 따로 가버렸어요. 이게 구리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약간의 뉘앙스는 비슷합니다만 이제 이 변동성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제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 1년,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 이런 걸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구리 가격 같은 이러한 원자재 같은 경우 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멘텀으로 평가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모멘텀을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차트를 가지고 이제 주로 찾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 혹은 30주 이런 좀 주봉과 일봉 이런 것들로 좀 힌트를 얻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의 초기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런 구리가? 거, 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구리 수요가 뭐 꼭 뭐 전선, 그런 포탄뿐만 아니라 뭐 인프라나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올 1년 정도는 이 모멘텀이 꺾이지 않을 걸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전선 수요, 포탄 수요도 좀 있다 보니까 LS, 풍산 그리고 구리 가격 세 개는 거의 같은 방향성, 같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하셔도 네. 큰 뭐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같은 구리를 재련하는 업체지만 전선 쪽에 조금 더 오리엔트 돼 있는 LS 쪽을 LS 개인적으로 라인으로. 조금 선호한다라는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4월까지 시세 유효하다 이렇게 봤는데 또 정경민 팀장은 구리가 올해 내내 정도 네. 상당히 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뭐 지난번 톤당 $10,000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탄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구리 관련주. 자, 우리 김성훈 대표도 구리 관련주를 좀 염두에 둔다면 어떤 픽을 좀 갖고 있습니까? 저도 뭐 풍산을 풍산? 예, 네, 제일 네.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LS 관련주들도 이제 뭐 지주사 쪽도 사실 LS로 예, 네. 그래서 워낙 고점 대비해서도 룸이 좀 비어 있고 뭐 상대적으로 LS 뭐 전반적으로도 다 지금 실적이 우상향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두 종목 정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풍산과 함께 또 구리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슈도 한번 볼게요, 김성훈 대표. 지금 우리가 주식 부자 하면 이재용 회장을 알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 약간 자리가 위태위태합니까? 누굽니까? 정의선 회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가 네. 벌써 목표가 12만 원을 도달해서 돌파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이 조정호 네, 회장님의 메리츠 금융. 예, 네. 지금 재벌 순위가 그럼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년 12월 이제 작년에 24년 1월 기준으로 5조에서 6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리츠 금융지주의 순이익도 증가를 늘었다는 했을 거겠죠. 뿐더러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조정호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의 이런 이 빛을 네. 이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과거에도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주주환원 정책을 과거 우리 증권주들 작년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때보다 뭐 2, 3년 전부터 계속 실시를 하면서 예. 주가가 상승분을 계속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증권주들이 실적 순이익 1조 클럽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 한 4-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증권주 순이익을 보니까 올
올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천억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메리츠 이제 증권도 사실 이 1조 클럽의 달성을 올해도 하늘 예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소통을 즐기는 이 메리츠 금융지주의 조종호 회장님의 경영 철학 봤을 때는 네. 뭐 영어, 불어 이렇게 10대 때부터 이제 유학길로 들어가서 맞아요. 그럼 뭐 지금 보니까 뭐 밴드도 끌어서 공연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소통을 잘 즐기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도 미리미리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제 이 증권주들의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환원에 대해서 뭐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뭐 주주환원 한 50% 정도 증가해서 그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주주환원 정책 50% 주주환원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 이 메리츠 화재도 순이익 1조 7천억 돌파했다는 흐름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원체 이제 우리가 월봉 주봉으로 봤을 때는 24년도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한 75% 정도 상승했거든요. 주가 상승률이 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상승폭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밸류 부담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의 조정호 회장이 지금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2년간의 흐름이라면 이제 이재용 회장을 재산에서 좀 압도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HTS를 열어볼 수가 있다면 메리츠 금융지주 최근 2년간의 차트 보시잖아요. 뭐 이런 게 있었어? 나는 왜 몰랐지 할 정도로 좀 이 주가가 한 뭐 그쵸? 이게 4만 원에 있었던 것이 12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넘게 2년간 올라가고 있는 와, 이 차트를 보십시오. 자, 이런 메리츠 금융주주니까 당연히 최대 주주인 지분을 갖고 있는 조정호 회장의 자산 가치도 커졌는데요. 물론 정규명 팀장 이제 IBK 투자증권도 좋지만 올해 만약에 K 증시가 살아난다면은요. 증권주들도 우리가 해봐야죠. 증권주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죠. 뭐 단순하게 놓고만 봐더라도 이게 이 증권업의 그 손익분기라 그럴까요? 증권업 그러니까 중소형사들까지 이제 손실 나지 않고 다 이제 수익권으로 접었으려면 이게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8조 5천억 거래대금으로. 거래대금. 그리고 조금 이렇게 넓혀서 잡으면 거의 10조 정도 되는데 단순하게 보시더라도 한 달 전에 대비해서 지금 거래대금이 20대 중반이 나오고 있어요. 일일 거래대금.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합친 게. 그래서 뭐 23조에서 많게 나오면 25조, 6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1월 초, 뭐 12월 이럴 때 보시면 14조, 15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뭐 아예 제로는 없잖아요. 그 수수료라는 게. 단순하게 보더라도 증권업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증권 업종 중에서 좀 달려나가는 종목은 아예 없고 그나마 이제 이런 거래대금을 좀 반영하는 게 이제 미래에셋 정도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인디케이터로 확정이 보여줬었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저 밑에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2월 나머지고 또 3월 초반까지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20조 중반대 이상의 거래대금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누가 보더라도 1분기 증권사 실적은 다 이제 가이던스 대비 다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도 인하가 된다 그러면 채권 운용 수익률도 올라가고 그렇게 본다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좀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삼성증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쇼링을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몸집을 키워서 시너지를 내고 주주 환원도 하고 그러니까는 저는 뭐 지금 뭐 12만 뭐 이렇게 있는 게 뭐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뭐 앞으로 다 갈 길은 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증권주 뭐 그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자면 저는 키움증권 한번 시세가 난다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좀 과매도권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주가를 올릴 만한 10만 원대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증권주 분석을 우리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한테 들어봤습니다. 얘기해 주셨죠. 1일 거래대금이 한 8조에서 10조부터 먹고 살만 하다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연일 합쳐서 20조, 21조, 22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흐름만 이어간다면 증권주도 곧 실적부터 해서 풀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지금 낙폭과대로 들어가자. 어제 24조 9천억, 그저에 25조 7천억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뭐 증권주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다. 무조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이 정규명 팀장이 있는 IBK 투자증권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립화를 지킬 수가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각 코스피는 0.2%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6% 강보. 그러니까 약간 강보와 약보합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시세와 업종들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개장 키워드 열고 조금 더 시세 보다가 집중적으로 타겟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두 분의 개장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은 자문 무감정, 김성훈 대표 연기금 34일째. 아, 이거 왜 하나 했습니다. 연기금 34일째부터 가볼까요? 네. 네. 뭐 오늘 사면은 또 35일째. 시장 기록 35일째입니다. 이게 이제 2011년도쯤에서는 32일이 최장 기록이었는데 예.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순회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연기금들이 지금 운용 자산이 예. 1,100조인데 주식 자산 비중이 한 60%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주식을 올해 목표는 14.9%. 해외 주식이 35.9%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 국내 주식이 11%대 후반까지 채운 상황이고 3%를 계산했을 때는 35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100% 채운다라고 예, 볼 수는 뭐 없지만 상방에 다 사는 거 아니라 였네. 연기금도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 더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매수 1월, 2월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시세가 좀 상승폭이 굉장히 방향성이 뚜렷한 종목들을 담은 반면에 순매도 종목은 현대차 최근 들어서 좀 부진했던. 근데 특징은 조선주를 일단 순매도를 1월, 2월부터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점입니다. HD, 현대미포라든지 하나엔진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셀트리온하고 CJ제일제당까지 매도 상승 순위에 있었다라는 점. 그럼 뭐 그것은 뭐 일정 부분 힌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연기금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면 지금까지 3조 6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연초에서 계속해서 1,000억 원 이상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룸에 비어있는 35조 원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올지 여부. 뭐 오늘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일부 만약에 기록을 뭐 깬다고 한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칠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서 순매수 종목 상위군들을 계속 지켜보자. 대비해서 봤을 때 개인들의 순매도 종목이 지금 우리 연기금에서 쓴 종목들하고 이 반대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연기금들의 종목들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연기금 34일째 순매수고요. 아마 오늘까지 사면 35일째 최장 기록인데 아직까지도 30조 상당의 이제 비중을 맞춰서 들어오잖아요. 이제 연기금이 국내 증시를 살 룸은 있다. 그 오늘 다 산다는 거 아닙니다. 연중에 이제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정명인 팀장, 이 연기금 순매수를 할 때 보면 뻔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오늘 보니까 2차 전 중에서 LG엔솔, SK이노 이런 것들 많이 샀는데 개인 순매도를 보면 딱 요거 팔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이 정도로 사준다라고 하면 그냥 삼성전자 그냥 더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지난 출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전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냥 제 고객들, 주식 고객들한테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콜이 삼성전자 사십시오예요. 거기 다 팔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공매도 뭐 이런 것들 엮여가지고 뭐 만약에 이제 3월에 뭐 양회 또 이제 부양책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또 올라오고 또 알리바바도 뭐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미국에서 칩 주겠습니까? 어쨌든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어쨌든 HBM 뭐 옛날 모델이라도 갖다 쓰면서 그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수급적 요인 또 내러티브적인 요인 또 실적적인 요인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6만 2, 3천 원 뚝 올라가는 놓으면은 개인 투자자들 못 사거든요. 못 사죠. 뭐 왜냐면 5만 원대를 워낙 오래 받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그런 분들은 꼭 7만 원 넘어가면 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시작입니다. 탄력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6만 원대는 못 사다가 연기금이 또 팔겠죠. 네. 그때 되면 또 연기금이 또 비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연기금이 하루 사고 하루 파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사면은 최소 한 달, 뭐 길게 사면은 뭐 3개월, 6개월까지도 사니까 그런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를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나는 뭐 주식 뭐 한 달 하면 그냥 매도해야 돼 뭐 이런 분들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전체 대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5만 원 초반에서 5만 원 중후반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어쨌든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그 요인이 개인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연기금 혹은
팔기만 하도 외국인들이 간헐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전하고는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시세는 저는 뭐 바닥권을 찍고 베이스라인을 6만 원 한 초중반 정도로 올려놓는 작업이 아마 3, 4월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팔아버리 너무 힘드시겠습니다만 아주 최저점에 뭐 4만 9천 원 몇백 원에 사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시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폭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먹잇감을 우리 개인들 거를 내주는 거 다 받아가고 있으니까 일단 삼성전자만이라도 좀 수호하자. 예. 수호하면 연기금이 더 비싸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자본은 무감정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열어볼까요? 뭐 저도 이제 거의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 예. 같은데 지난 화요일에 출연 때도 제가 뭐 출사표 이렇게 약간 제갈공명 네.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이제 네. 그런 거 중원으로 뭐 이런 거 썼잖아요. 또 중국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우리가 이제 경제 외적으로 좀 불편하게 만게 되는 이제 중국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자본 시장 또 주식 시장에서 이제 뭐 어찌 됐든 이제 올라가는 그 요인이 중국의 요인이라면 뭐 그 또한 뭐 사실 크게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요인을 찾아가면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상승세 그리고 특히나 철강 네. 이런 것들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 오르는 건가? 뭐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왜 오르는 거야? 실적도 안 좋다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비어 있는 수급에 뭐 실적 맞추기, 뭐 순환매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는데 저는 네. 그렇게 단편적인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오르는 게 아니라 예. 네, 어떤 모멘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어떤 좀 트리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레벨을 올릴 만한 충분한 요인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이 철강이나 뭐 이런 쪽은 이제 과잉 생산된 시장이잖아요. 만성적으로. 근데 중국에서 부양책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 나라가 생산한 것들을 내수로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좀 철강 가격도 좀 정상화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조선을 비롯한 철강 수요가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고 거기에 방점을 찍어준 게 어제 나왔었던 이제 한한령 뭐 중국 얘기는 뭐 예전부터 좀 드렸습니다만 어제 이제 컨텐츠 쪽에 큰 강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 동안은 적어도 뭐 1분기 3월까지는 중국의 내러티브가 동인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뭐 이런저런 좀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그 중국과 어쨌든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좀 볼고요. 그냥 중국 쪽을 바라보는 게 이제 높은 쪽에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는 쪽보다는 이렇게 정말 싸요. 오랫동안 누워 있던 포스코만 하더라도 포스코 홀딩스만 하더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0만 원 넘던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20만 원 후반이면 그나마 올라서 이 정도인데 아직도 뭐 올라갈 수 있는 뭐 힘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 관련된 레거시 소부장도 중국의 요인으로 오를 수 있겠고 그렇죠. 한한령은 좀 당연할 것 같고요. 당연하죠. 네, 오늘 구리 얘기, 철강 얘기 말씀드렸듯이 중우장대 또 역시 이제 경기 민감 소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언더독까지 연결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을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이 3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규민 팀장의 자본은 무감정 이게 이제 저희 오늘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중국 관련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예 또 중국을 싫어하시는 또 반중 감정 있으신 분들도 중국 관련주랑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본은 무감정이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주시면서 어제는 시장을 한한령과 함께 중국 관련주 중에서 그 엔터 또 화장품 일부가 올랐다면요. 김성훈 대표 오늘은 단연 철강입니다. 저희가 아침에도 철강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철강이 그냥 내달리고 있고 지금 VI도 걸린 게 있죠. 세아 쪽도 걸린 것 같고 동국제강도 12% 넘게 급등하고 있고 진짜 이러다가 옛 시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화학 철강? 철강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철강주들이 먼저 이번 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을 먼저 스타트를 잘 끊었는데 그것은 2차 전지에 대한 뭐 수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스타트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포스코홀딩스가 좀 줄어들면서 2차 전지에 이제 어느 정도 버프를 받았다면 지금은 저 현실적으로 철강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 네, 포스코는? 지금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철강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덤핑 국내에서도 중국의 후판을 최대 38% 이제 반덤핑 관세를 드디어. 부과하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중국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오히려 미국 쪽에 갔던 것이 한국 쪽으로 추가로 들어온다면은 국내 이제 정부에서는 뭐 국내 조선업계라든지 일부 이제 철강업계라든지 그런 이 국내 산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맞춰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 보면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 후판이죠 말하자면 국내 유통 물량의 절반 이상을 선박 제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자재로서 주요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후판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범람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후판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런 국내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철강 가격과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큰 게 중국의 이제 부동산 가격과도 굉장히 그렇죠. 연결고리가 경기 부양. 철근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철강석 가격이 3월달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레벨업이 관련돼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저는 철강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금의 시작점을 우리가 한 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 현재 포트폴리오를 담을 수 있는 가격대에선 저는 뭐 포스코 홀딩스를 철강을? 일단을 탑픽으로서 네. 한번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재개가 네. 시작이 됐는데 사실 공매도를 우리가 봤을 땐 2차 전지가 가장 큰 피해를 봤었지만 네. 지금 흐름에서는 오히려 반대급부로서 반사 이익을 양수겸장이다. 그렇죠. 철강과 가질 2차 수 전지. 있는 네. 가능성들도 저는 일부 마련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 탑픽으로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주가 흐름을 좀 그러면요. 더 예. 집중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성현 싶어요. 대표 지금 논리 네. 이제 철강 중국 철강이 그동안에 저가 밀어내기하면서 다 죽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텀빙 관세 뭐 얘기하면서 제값 찾고 중국의 경기 부양이다. 화학도 미리 가 있으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화학도 중국의 경기 나빠서 싸게 가지고 다 죽였는데 경기 부양하고 세금 때문에 뭐 화학 올라간다면 화학 뭐 제품도 비슷한 논리죠. 이제 논리네요. 뭐 합성수지라든가 일부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던 중국이 이제 이 수출 제재가 좀 막히면서 원자재 가격 이제 감산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올라갔거든요.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사실 뭐 합성수지, 라텍스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밀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호재성 이슈로 봤을 때는 철강이. 철강 이제 석유화학보다는 철강 철강이다. 쪽 아까 제가 재료를 네, 몇 개를 네, 네. 몇 개 던져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중첩된 호재가 있는 철강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 좀 보면 로봇과 또 하나 정말 시총이 좀 큰 것 중에서 시장을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정명 팀장, 현대차 나름 해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에. 네. 이제 이걸 좀 믿어 볼까요, 현대차를요? 근데 저는 좀 한번 칠 줄 알았거든요. 막 4% 5%대가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쪽이. 네. 네, 그 뭐 이제 관세를 좀 피하기 위한 약간 네. 트로이 목마 전략으로 그냥 미국에 있는 GM과 이제 손을 잡으로 예. 그런 이제 전략을 택했다. 뭐 저도 이제 GM과 뭐 예전부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됐다라면 뭐 지금 가장 먼저 시장에서 딱 그 앞서 김준호 매니저도 그 얘기했었죠. 가장 먼저 좀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만한 것들이 미국 현지에 있는 부품사들, 부품사들.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좀 반응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뭐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본다면 뭐 SL 정도가 SL, 예, 네. 뭐 16%뭐 아까보다 약간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요. 뭐 화신, 사면, 뭐 한온 시스템 뭐 이런 정도인데 거래량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얘기가 예를 들어서 GM의 생산 라인을 어디 어떻게 해서 어떤 라인을 뭐 몇 대 정도 이렇게 좀 뽑아내야 돼. 약간의 그런 구체적인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현대차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관세를 우회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을 아직 안 쓴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러티브만 좀 둥둥 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완성차 입장에서 오늘 현대차 1%대, 기아차 0.3%. 뭐 400원 뭐 4호가 5호가 정도라면 시장은 이제 뭐 아직 불확실성이 100%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나마 좀 이제 호재로 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현지에 있는 부품 업체들은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 또 좀 약간의 좀 시장에서는 내러티브성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좀 계산이 선다면 예를 예. 들어서 관세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나마 좀 쓴다면 이제 완성차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봐지고요. 일단 부품으로 먼저 가보자. 네네.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 보면은 지금 뭐 자동차 나쁘지 않는데 지금 조선주가 빠지면서 오늘 네네. 시장 어제에 이어서 좀 하고 빠지고 있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좀 조목조목 뭐 이 자리에서 어제 나왔던 레포트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배에서 내려라? 네, 그거요? 네. 하선이라고 네. 하는 거. 근데 조금 이제 가정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저랑은 좀 다른 생각으로 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드리자면 네.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어쨌든 가격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던 시점에서 이런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붉어지면서 두 자릿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향후 뭐 한 10% 안쪽 정도의 가격 조정 그리고 추가. 5일에서 5일에서 10거래일 정도의 기간 조정 정도라면 이게 이제 이 기세,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지 않은 선에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마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 10% 정도 열어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 그리고 향후 5 거래일에서 10거래일, 그러니까 이제 3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좀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 왜냐하면 2월 말부터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 좀 이 종목들에 스며든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좀 차익 실현이 강하고 또 레포트 때문에 좀 심리 약해졌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 부분은요. 조금만 더 보자. 일단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네. 먼저 선진입을 좀 하시되 구체적인 안이 조금만 더 나올 때까지 보자. 근데 지금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뭐 메타 플랜트까지 싹싹 끌으면은 한 100만 대는 만든대요. 지금 100 거기에 GM까지 더해주면은 거의 그 추정치를 127만 대로 네. 잡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모델에 이제 어떻게 다한 건지. 적용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완성차는 조금 계산이 서야 되는 부분이고 심리 개선 부분은 아무래도 작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부품에 먼저 가 부품주. 있자. 기대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는 5거래일, HD. 10거래일 정도 있고. 근데 또 철강주가 오르면 글쎄요, 뭐 좀 조선주 원재료값 올라서 약간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근데 네. 5거래일, 10거래일 한 10% 정도의 추가 조정 이 정도만 열어두셔도 뭐 충분히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일단 H현대중공업 기준 잡으시고요. 28만 원 라인 일단까지는 한번 좀 보시면서 추후 기술적으로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 김성훈 대표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